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대선을 불과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반명 빅텐트 성사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 등 각당 유력 대선 후보들 법요식이 열리는 서울 조계사를 찾아 불심 공략에 공을 들였는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대선 판세를 흔들 주요 변수들 네 분의 논객들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종 결과 김문수 후보 득표율 56.53%, 한동훈 후보 43.47%입니다. 대략 당심에서 6대4 정도가 벌어졌는데, 먼저 김건희 의원께 여쭤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뭐 이제 상승세를 한동훈 후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이게 상승세가 계속 좀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좀 달라졌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덕수 후보 입후보로 인해서 단일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표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하고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합쳐져서 2대1로 승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막판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했지만 네. 뭐 상당히 정도 이제 어떤 저력을 보여줬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여쭤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크게 타이 나지 않은데 당심은 안 좁혀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시간이 더 있다고 충분했을까요? 처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네. 4위였지 않습니까? 4위에서 2위까지 간 거니까 그거는 상당한 정도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토론 과정에서 네. 아마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문수 후보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대로 최종 후보자가 됐고, 한동훈 후보가 끝내 쫓아가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에 있어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부르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대놓고 주장하면서 예. 한덕수 표를 다 흡수한 것이 당심에서는 그 차이를 많이 벌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가 좀 되게 선방할 것이다, 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적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여론조사라서
국민의힘과 이제 중도 무당층이 대상이었는데 그 이제 온건 보수층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후보와의 그 차별성을 두지 않았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그런 여론과는 별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비토의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이제 김건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한 것도 뭐 김덕수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이제 8명, 4명, 2명으로 좁혀가면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하지 않겠다는 후보가 가장 대비되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제 2위를 좀 꾸준히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능성 있는 후보한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한테 당연히 당심과 민심 둘 다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민심은 크게 차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총 한 13%포인트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단일 후보에 대해서 까다롭고 또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과 좀 정서가 배치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김문수 후보로 결정된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뭐 일단 뭐 당내 후보를 뽑는 거고 당원하고 역선택 배제 조항이 있는 국민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모아서 한 선거인 거죠. 근데 결과를 딱 보면 이제 후보로 선출된 후보와 관련된 뭐 내부 여러 논의 말고 민심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여전히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에. 근데 이제 역선택 배제를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역시 김문수 후보가 2% 정도 앞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역선택 배제 조항에 들어가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탄핵 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결과를 지금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 입장을 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표심을 끄는 주요한 전략이었고 이게 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한덕수 후보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고 비상계엄 내란에 관여돼 있고 당연히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 여론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는 여론이 과연 본선 경쟁력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5월 3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맹공세를 폈는데요.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다. 김 후보 선출은 국민의힘의 대선 포기다. 당권 경쟁으로 갈갈이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공세를 퍼붓는데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강을 여전히 넘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이제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은 정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그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는 것은 예. 그런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만 대변한 후보 아니냐라는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정강훈 목사와의 친소 관계가 대단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집회에도 자주 갔었고 또 그 자유통일당도 같이 창당한 장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그 당원이었던 사람을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저기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민심과는 전혀 역행되는 후보인데 물론 이제 단일화가 또 하나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간다고 전제했을 때에는 그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그 대선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현적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성격이 심판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향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소위 친윤 의원들로 중심이 된 당권파들이 대선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거 단일화 과정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또 그냥 근거 없는 내용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좀 반론 좀 하고 싶은데요. 이준우 대변인 먼저 반론하시고 김건희 의원님 반론도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최강 마지막 같지 않습니까? 근데 8강, 4강, 2강 올라가면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탄핵 찬성이기 때문에 과연 4강의 꼴찌로 들어가면서 2강에 올라가겠느냐? 4강에 터크 정도 할 수 있겠지만 2강에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2강에 올라갔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했던 세력들 전부 다 한 그릇에 담는 그런 모양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유연하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포용력이 있다. 이런 모습을 오히려 국민한테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정광훈 목사 옛날에 같이 뭐 이제 손잡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김현정 의원께서는 말씀하셨죠. 같이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지금 장외 집회 나갈 때마다 정의당에 있는 후보들, 정의당 사람들 옆에 앉혀가지고 같이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내고 있는 그 대선 후보 김재현 후보라고 있습니다. 그 후보랑 같이 이제 단일화하는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주한미군 철수, 국토 지금 진보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보당 죄송합니다. 네네. 진보당. 거기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면서 반미주의가 이제 정당의 핵심 요체인 그런 정당과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반미주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는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또는 후보들이 개인적인 행보를 한 거 가지고 그게 전부 다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옳지 않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최종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된 거기 때문에 과거 행적의 어떤 일부분을 집어가지고 전체 이제 포장해서 지적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 세력화 했다는 것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의견으로 듣고요. 앞서 김건희 의원께 여쭤봅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국민의힘 김문수 최종 후보가 민심 역행 후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우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경선 과정을 보면서 그 우리 당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어떤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Foreign Affairs의 그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교수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논문에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겉모양을 유지한 권위주의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들이 그렇게 갈까 봐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뭐 민주 독재 이런 양분법이 아니고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겉모양을 유지한 채 권위주의로 가는 여러 나라들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뭐 헝가리라든가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새 가장 그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그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입법부를 장악하고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양들 그것이 이제 행정부까지다 장악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갈까? 혹시 그런 길로 그런 권위주의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잘 싸워줄 사람, 그런 거를 잘 견제해줄 사람 이런 거를 뽑는 게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렇게 소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의정 의원 추가 발언 있으시죠? 예, 근데 지금 그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김문수 후보가 그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저 교단에서도 추출당한 바도 있고 누가 봐도 극우적인 주장들을 하는 분이라는 건 다들 아는 것인데 그분과 같이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같이 창당한 것하고 이번에 윤석열의 이원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헌정수 세력들이 연대하는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문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을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당선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언이나 뭐 사과 반성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답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민심과는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덕수 그 후보와의 또 단일화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런 그 내란 제2인자다. 뭐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란 거에 대한 한계들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좀만 더 해도 됩니까? 예, 짧게 하시죠. 짧게 10초만 네. 10초만 하겠습니다. 저기 방금 헌법 수호 세력까지 연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보당이 헌법 수호 세력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진보당이 이제 통진당의 후예 아닙니까? 통진당은 헌재에 올라가지고 정당 해산이 된 정당입니다. 그 정신과 그 멤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진보당이 이어져 왔는데 헌법 수호 세력과 함께 손을 잡았다 말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경보 의장 말씀. 진보당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하는데 자꾸 진보당을 이 상황에 끌어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단일화는 저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모든 세력과의 검토하는 상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쎄 뭐 진보당에 대해서 여기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다르죠. 자유통일당 2020년에 같이 창당하셨고 계속 활동 같이 하셨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입각하면서 관계가 절연됐다가 지금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선거에 나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번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선거입니까?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부인한 것에 대한 정치적 파면이 있었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예. 그것을 옹호하고 계속 입장을 같이 했던 김문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들면서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의미를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요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보수 진영 단일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태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단일화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원총회 8시부터입니다. 아직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러 각도에서 있는 의견 개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관련해서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부 보도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선 때 단일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과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의견 정도의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후보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눠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를 결정하는 게 쉬운 과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압력이 많습니다. 지금 당내에도 있고 당 밖으로부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진도 끝에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도 국민의힘 대변이잖아요. 지금 당 내에서 단일화 방식이나 좀 일정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날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인쇄 시한을 감안해서 공보물 관련된 7일까지다. 또는 후보자 등록 시점인 11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이 날짜들까지도 되지 않는다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25일까지는 이전에는 단일화가 된다.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날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일화 방식이 있을까요? 공감대는 처음에 이제 7일이 맞습니다. 7일 공보물 이제 인쇄 발주하기 전까지는 단일화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단일화 팀을 꾸려 보니까 단일화 사실 팀은 꾸려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액티비팅 활동하지 않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이제 장동혁 이제 김문수 캠프의 총괄본부장하고 해서 사무총장 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게 다시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월 5일이고요. 지금 5월 7일에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하자라는 공감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서 25일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달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단일화되는 후보가 단일화되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면 그렇죠. 입원을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그 말씀 그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선거운동 하게 되면 전부 다 개인 돈입니다. 물론 후원을 받아서 받아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요 나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대규모로 직원들이 움직이고 밥을 먹고 각종 이제 활동비 이런 것들이 나갈 게 많은데 그게 억대 단위거든요. 네. 그거를 과연 한덕수 후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이후 넘겨서는 좀 어려울 것이고 최대한 11일 안에는 단일화를 끝내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을 거다. 당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 아바타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이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덕수 후보의 중도 하차 가능성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 단일화 과정 중에 있는데 단일화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김문수 단일화에 대한 키는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5월 3일 날 후보 확정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만큼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단일화 압박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당하고 벌써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봉합하게서 오늘 이제 의총을 8시에 이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되지 않을 수도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1일을 넘겨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도하차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단일화 안 됐을 경우에.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일정인데 단일화가 될지 여부 그리고 될지 여부에서 이제 단일화가 된다고 보면은 어떤 후보로 단일화 될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입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의총이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이 지금 상황을 무슨 봉합하고 이런 의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의총 성격이죠. 지금 그 정상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 선출한 지 3일이 됐으면 정당이면 자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진짜 시너지가 생기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그런 절차와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중진위원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을 돕고 있는 일부 중진위원들이나 지금 오늘 의총을 소집용으로 했던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김문수 후보를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당이 선출한 후보,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가는 단일화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김문수 후보가 버텨버리면 재간이 없다.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죠. 한덕수 후보가 11일 이후에 독자적 후보로 활동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돈, 자금 뭐 모든 게 문제이고 결국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상대적 경쟁력이 매우 높으냐.
뭐 그건 아직 뭐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뚜렷한 차별성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지층도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겹치는, 그러니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3지대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덕수 후보가 11위를 넘어가서 단일화가 안 되면 계속 버텨낼 가능성이 없다. 조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단일화가 어려울 걸로 전망한다고 말씀이시죠? 이제 어려울 거로 보고요. 예. 지금 상황과 분위기 그 입장이면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후보의 중도 포기를 되게 바라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대선 출마하고 나니까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중도 포기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보면 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존재가 혹시 한덕수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한덕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여론서 보면 예. 어쨌든 이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네.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수치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일부러 안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내일하고 모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되면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확정됐죠. 그리고 금요일에 한덕수 후보 출마 선언했죠. 이게 다 여론에 반영돼 가지고 나오는 지지율은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나올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여전히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고 또 앞서는 게 더 많이 격차를 벌리면서 앞선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재간이 없죠. 빨리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의 예. 힘이 정권을 찾아오는데. 자, 이준우 대변인 그럼 단일화는 될 거고 누구로 단일화가 될까요? 그럼 제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라서 누구라고 좀 말하기 어렵지만 네. 단일화는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주 의외로 신속하게 번개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의원께서는요? 이게 이제 뭐 우리 당에서만 경쟁을 해서 끝나는 문제면 뭐 그렇게 뭐 고사를 시키는 작전을 쓰든가 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있고 그 예.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또 더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단일화를 피할 수 없는데 그 단일화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승산이 없다 그러면 양쪽 다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과정이 50대 50대 가능성을 줘야지만 두 분이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 되라고 생각하냐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두 사람 다 그 공정한 정도의 기회를 받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싶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단일화는 되리라고 보십니까? 앞서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저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공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과정들이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선하는 과정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먼저 막 언론에 대고 막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5월 2일 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5월 2일 날. 5월 2일은 아시겠지만 그 대선 후보 확정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여론조사 기간이었어요. 5월 예. 1, 2 이틀간이. 근데 5월 2일 날 그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친윤 의원들이 또 대거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친윤 의원들은 전부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뭔가의 기획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보니까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모든 층에서 다 앞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보층이 한 48.2% 정도 돼서 향후에 뭐 이제 그때는 이게 5월 2일까지였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월미터 조사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1+1은 2의 후보가 아니라 1+1은 1의 후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예. 지금 그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이현주 비상계엄이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 두둔하는 동조하는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가 알겠습니다. 되든 간에 예. 본선에서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 기회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당위적으로 말고 그냥 실제로 일어날 일로요. 단일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RDD 자동답 방식의 조사였고요.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30%, 김문수 후보가 21.9%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는 이따 2부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쭤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는 최소화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될지 아닐지 여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또 빅텐트, 빅 플랫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제 대선 D-Day D-29일이니까요.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참여할지 여부. 김건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하게요. 네. 저는 뭐 그런 그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뭐 다 열려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이제 두 분들이 보이는 여러 조건이라든가 내거는 것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 상황 전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요. 그 격차 차이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범보수 단일화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요, 이제 이준석 후보, 이제 이낙연 후보 전부 다 단일화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한쪽이 앞서가면서 뒤가 이제 격차를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굳이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예. 완주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대선에서 과연 최대한 몇 %까지 끌어올리는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완주를 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단일화한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어느 정도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봅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는요. 마찬가지죠. 이낙연 전 총리도. 알겠습니다. 조kim 부위원장께서는요. 저는 지금 대선이 29일 남았는데 무슨 빅텐트가 되겠습니까? 그럼 빅텐트는 사실 허상이죠.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외연을 확대하는 큰 뭐 이렇게 외연 확장의 어떤 연합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낙연, 이준석 후보인데 그 다 합쳐도 이걸 빅텐트라고 부르는 민망한데 이준석 후보는 또 합류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예. 이낙연 후보는 내일 뭐 한덕수 후보와 만난다고는 하는데 이낙연 후보 등록도 안 했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그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본인의 정치 인생에 아주 좀 모욕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쭤본 건 효과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참여 여부만요. 김현정 의원께 여쭤본. 네, 저는 그 이준석 그 후보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랑 단일화가 좀 명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되었으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그 이준석 후보가 그 명분 없이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그 후보와의 단일화는 본인이 이번에 어차피 당선되기보다는 자기의 체급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출마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낙연 그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그 반 이재명에 대한 뭐랄까 이거 분노가 너무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서 먼저 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나자고 한 것도 봐서는 그 생각이 본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효과는 우리가 실제 일어나면 그 상을 보면 되니까요. 이준희 대변인께는 이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을 창당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축출돼서 나가고 난 이후에 절대 신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신당을 했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이 보수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발언을
돌이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보수 후보가 49%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9% 이렇게 박빙 깻잎 한 장 차이 승부라 그러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7% 지지율 받고 있지만 본 대선 들어가면은 양측이 결집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지지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2~3% 내에 이제 지지율 가져갈 것 같은데 본인이 2% 가지고 있어도 한쪽 손을 들어줘서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하죠.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큰 정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 실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40이 좀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 창출자 집권당에 같이 이제 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장관도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스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범보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준석 후보는 올해 40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선 경선에서 이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건 의원께서 파악하시기로는 한동훈 이제 전 후보입니다. 한동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 왜냐하면 단이라도 지금 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좀 열어놓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울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본인이 승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하겠죠.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만 그렇지만 뭐 선대위원장 이거는 사실은 뭐 전례도 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후보는 상당히 뭐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측하건대는요. 저는 본인이 뭐 지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애둘러 이제 고사한 거라고 보고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선대위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거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사과 반성 요구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또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장래 자기도 정치를 계속 지향할 것이라면 그렇게 명분 없이 들어가면 차후에 자기가 할 그 이야기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5일날 보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원 가입 독려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봐서는 그 대선 이후에도 당권에 도전할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사를 지금 뭐 내비쳤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전 후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그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경선에 승복을 했고 응원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지만 또 같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그 입법 권력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이 행정 권력까지 가져갔을 때의 그런 위험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 발언에서 이준석 후보가 7%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다른 조사 기호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7.5%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5월 1일이 뭐 큰 이슈들이 많았던 날입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고요. 또 오후 4시경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또 사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본회의장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예정자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가 있어서 사퇴를 하고 또 수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선고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그 초고속 졸속 판결을 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 재판부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 합의체 지정을 했다든지 2번 심리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로 공시선거법 관련된 판결이 3차례 있었는데 다 3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 9일 만에 했다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받기에는 저희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5월 1일 날 그 판결을 한 이후에 하루 만에 파기환송 고법을 한 것도 그날 또 바로 재판부 그 지정하고 첫 기일까지도 빛의 속도로 다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면 오히려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국민 주권을 강화시키는 그 유권자의 선택을 강화시키는 그걸 법치보다는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시간으로의 그런 취지의 입법 취지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3일 정상적인 통상적인 그 절차로 하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유죄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오히려 더 심리를 더 충분하게 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해도 그럴 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필이면 또 10대 2로 갈렸는데 10명의 그 대법관들이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뭐 그 친구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엮여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결국 그 거대한 그런 그 음모 아니냐, 음모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통상적인 절차를 지켜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우 대변인은 이 민주당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재판 불출석했던 게 30분 넘잖아요. 그리고 소송 기록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받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했었고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또 지연하고 또 재판부 뭐 기피 신청하면서 또 지연하고 그리고 또 불출석을 했어요. 증인 그 채택됐는데 거기서 300만 과태료 받고 500만 추가로 또 받았어요. 그다음 재판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 강제에 구인합니다. 감치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내버려 두고 결국은 증인 채택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기에 어떤 기분이냐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법 따로 있고 왜 이재명 앞에만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저렇게 사법부가 작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심, 2심 하면서 3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럼 쟁점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심은 3개월 안에만 하게 되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쟁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대법관들의 재판 연구관들 보조를 받으면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었고 또 관련 판례가 많았었기 때문에 신속한 또 간단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신속한 판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신뢰를 좀 찾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빨리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떤 의견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 나오셨을 때가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이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거의 뭐 100% 상고 기각 상고심 기각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경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의 내규에 전원합의 심리와 결정 선고를 위한 절차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22일 날 소부 배당하고 2시간 후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24일 날 2회 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선고기일 지정하는 일정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간다고 하면 상고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실은 좀 안이하게 봤던 거죠. 왜냐하면 전례도 없거니와요. 그 대법원 내규에 의하면 전원합의체로 가기 위한 절차가 소부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뭐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충분한 심리가 보장돼야 돼요. 전화체를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22일 날 배당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24일 날 사실상 결정을 한 건데 그 대법관 12일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까지 무슨 심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기록 검토도 제대로 안 됐죠. 6만 8천 기록을 다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쟁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심리를 위한 논의, 그리고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설득하기 위한 어떤 기회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미 대법원의 상고가 제기된 시점에 대법원장은 방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그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 3일에 대선 일정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정이 가능했던 거지. 이게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거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그냥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는 6월 3일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가 실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직권은 내가 맡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잠깐만요. 조기현 부회장이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래도 사법부를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신속한 심리를 강조를 하면 이 대법원의 이번에 이 판결 안에도 보충 의견이 들어가 있던데요. 충실성이라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데에만 방점이 찍혔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충실히 심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누가 봐서 이게 충실히 심리했겠습니까? 1, 2심의 결정이 갈렸고 굳이 기록을 다 안 보더라도 알고는 있겠죠. 1심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했고 2심은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그거를 무죄를 확정하든 아니면 파기환송하든 대법원의 합의로 어떤 판결을 할 때에는 충분한 심리, 시간을 촉박해서 압축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간 거로밖에 단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먼저 짧게 이야기하시고 김건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한 거 신속성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헌재가 굉장히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 심판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때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 소장도 그랬었고요. 어떤 과정보다 더 빠른 결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독촉을 했습니까? 달달 볶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러면 결론 내려놓고 신속하게 추진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결론 났을 때 국민의힘은 20분 만에 승복 그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는 민주당에서는 20분 만에 불복하는 입장을 다 냈어요.
그 대법관들 전부 다 탄핵시키자.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다 한꺼번에 탄핵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31명 탄핵돼 있거든요. 근데 농담처럼 얘기했던 베스킨라빈스 31명 탄핵이 돼 있는데 여기서 10명 더하면 41명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록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속도 조정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1심에서 3명의 이제 재판부가 유죄라고 했었고 2심에서는 2명이 유죄라고 1명은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죄로 봤고요. 그리고 3심에서 10명이 이제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 총 14명이 유죄라고 봤고 한 4명 정도가 무죄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판사들이 증거와 법리와 증언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 건데 이걸 가지고 속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김건 의원까지 듣고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예, 그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직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부부하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허위사실유포죄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1심이 너무 2년 2개월이나 걸려가지고 너무 늦어져서 지금 갑자기 이제 대선이 생기다 보니까 대선 직전에 이제 이게 있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대법원에서 그걸 서둘러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해태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가장 선거에 영향이 없는 시점에 하기 위해서 아직 그 공식 입후보 전에 판결을 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초고속이라 그러는데 초조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고속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관들이 뭐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따라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개인의 판단인 거고 개인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걸 무슨 뭐 로봇처럼 이렇게 대법원장이 그 이끌고 가는 대로 오리대처럼 다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대법관에 대한 상당한 모독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대법관 분들이 가령 요번에 판단하신 분들 중에 4분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제청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들 전부 다 국회 여야의 다 동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다 된다고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뭐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말씀하시고 조기현 부위원장까지 말씀하시고 또 반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왜 느리냐에 대한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선고를 늦게 했다고 지적한 것은 저희가 그 전에 보면 그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 언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선입선출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도 계속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또는 많이 회자됐던 것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에 그리고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고 실제로 4월 4일 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지체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비판들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대법원의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례적으로 전혀 있지 않은 그 속도 와 절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뭐 판결을 한 내용 결과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자체가 지금 훼손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9일 만에 대법원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인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을 하고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 법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실제로 현직에 있는 판사들조차도 이건 사법부의 신뢰를 대단히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뭐 파기환송된 것은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고법에서라도 그럼 통상적인 절차 이거를 준수해라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도 덧붙여 드리는 거고요. 아까 633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633 원칙은 그 당선자들
당선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계속해서 오랫동안에 그 직에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는 사실 낙선자를 옥죄는 방식으로 633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634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6월 28일인가가 3개월인데 5월 1일 날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 오비 일학이라고 왜 그런 것을 대법원에서 했을까라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그 판례, 그 법리가 2020년도에 바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이 했던 그 판례를 원용한 거예요. 그 2020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그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판결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결국은 6월 3일에 있는 대선 이전에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방금 전에 3월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3개월째는 6월 28일이 아니라 6월 26일 다시 뭐 사소한 거지만 사소할 수도 있지만 6월 26일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전달드리고요. 조기현 부위원장 이어가시죠. 그 법원 내부에 비판하는 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요, 30년 법관을 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절차 진행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사업부 신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20년 된 부장판사는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법관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다 알아요. 이런 재판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을 했느냐. 그게 633 원칙이란 그 지고지선을 지키기 위한 이거 하나로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걸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 넘어가서까지 진행되는 절차 진행을 보면 이건 마치 어느 하나의 결론을 놓고 이 사법부의 이 고위 법관들이 같이 움직여, 물론 뭐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믿는데 그런 상황으로 밖으로 드러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 동일체라고 있었잖아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의 일선 검사가 실제 위계적 질서로 하나의 뜻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판사는 아니거든요. 개별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 지방법원의 조그만 재판한 판사부터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법원, 서울 고등법원 절차 진행이 전혀 전례 없던 사례가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두 분도 하시죠. 김건희 의원 먼저 하시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음모론으로 가시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이번 같은 사건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뭐 지금 얘기하셨듯이 무슨 사법부 전체가 무슨 어떤 음모론을 갖고 뭐 이걸 밀어붙인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 거는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판결에서도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그 플로리다 재검표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이게 선거 관련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 3일 만에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하기로 했다고 예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으로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이것이 선거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이것은 그렇지만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요거까지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민주당에서는 헌법 제84조 관련돼 있습니다. 헌법 84조가 재임 중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형사상인가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재직 기간 중에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아까 법조인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제 주변에는 그 반대가 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섰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집 나갔던 상식이가 돌아왔다. 상식이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진영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왜 죄를 지도 괜찮습니까? 죄를 지으면 처벌받으면 안 됩니까? 이건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법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자꾸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처음부터 후보로 안 냈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운당규 바꿔서 냈잖아요. 원래 다운당규에 의하면요. 기소된 후보는 전당대회 못 나오고 또 공천도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를 꾸역꾸역 끌고 와서 당 대표 만들고 대선 주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법부의 탓입니까? 민주당의 탓이지요. 네. 그것도 재판 하나도 아니고 5개가 되는데 그게 사기적으로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그 전부 다 검사들을 그러면 다 짜고 치는 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엉망이 아니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헌법 84조 말씀드렸는데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예,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만약 문제가 없다면요, 민주당에서 그런 입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입법안을 내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진행되던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재판 진행돼서 유죄,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을 내죠.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다수설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로 입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던 저희에 대해서는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려라. 그게 사법부의 시계고 그게 대선의 시계는 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 조금 의견 네. 주제를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는 정자도로 하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면 이런 입법을 왜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입법을 내겠습니까? 지금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헌법학계에서는 다수설이고 통설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대통령의 이제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기는 이제 그 공소 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행한다는 재판의 진행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비성장적으로 또 해석해서 또 저렇게 할까봐 저희가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는 죄를 지면 처벌받으면 안 됩니까라는 것은 대단히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거꾸로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녹취까지 듣기도 했는 그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그 윤석열 정치검찰의 그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들도 오히려 더 그쪽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경부 위원장님, 민주당은 또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늘리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대법관 수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14명인데요. 글쎄 지금 10명의 대법관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예. 지금 이런 방식의 절차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와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 임명권자 내지 그 관련성 때문에 어떤 결론을 정해진 것처럼 대법원이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균형을 잡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공황 때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때 뉴딜 입법을 하면서 100일 동안에 전격적인 개혁 조치를 했는데 당시 연방 대법원이 건건히 유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루즈벨트가 대법관 개정에서 미국은 대법원이 지금도 9명입니다만 15명까지 늘리는 이 대법관 이 숫자 늘리는 정책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물론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정치권이 조율이 이루어져서 뉴딜 정책이 위헌 판단을 안 받고 통과가 되면서 결국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걸 비판했던 사람들이 썼던 똑같은 논리가 루즈벨트는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가 늘리는 것이 당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했던 것도 뭐 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예. 뭐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예. 루즈벨트 또 미국 이야기가 나와서 김건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을 늘려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대법원을 늘려야 된다.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형사 그 법을 바꿔야 된다든가 예. 이게 다 일관되게 위인설법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게 법치주의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상당히 놀랍고요. 또 하나는 그 헌법 84조 관련해서 그 지난 2017년 대선 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홍준표 후보가 그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헌법 84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추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해석도 지금 점점점 그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도 헌법은 소추만 불가능하다고 했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 성향의 그 임지봉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이 얘기한 걸 보면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 조항인데 특권 조항이나 권한 조항은 좁게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해야 돼서 늘 우리가 정치 이슈를 다루면 내분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